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AOP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스프링의 가장 대표적, 스프링을 대표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첫 번째가 DI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OP라는 것인데요. 자, 이 AOP는 DI에 비해서 조금 이제 심오하고 아무래도 조금 많이 복잡한 기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당장 써먹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아무래도 웹 쪽이라든가 이제 그런 쪽에서도 아마 이 AOP 아무래도 이제 스프링을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일반 응용 프로그램 쪽보다는 웹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은 이제 AOP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일단 가장 급선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AOP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예, 차근차근 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OP 하면은 일단 먼저 약자부터 우리가 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AOP의 약자는요, 바로 Aspect Oriented Programming 이라는 약자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거를 우리말로 직역을 하자면 에스펙트 뭔가 관점. 예, 보통 우리가 어떤 관점이라고 보통 많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것은 관점 지향하다 프로그래밍 방식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요즘 해서 이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딱 하면 요것과 비슷한 용어가 있는데 자, 그것이 딱 떠오르셔야 되는데 자, 아무래도 스프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자바도 어느 정도는 해놓고 오셨기 때문에 아마 금방 떠오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것과 어떻게 보면 거의, 예, 거의 뭐 비슷한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죠. 바로 OOP라고 해가지고, 자, 사실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 그런, 예,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바라는 문법을 공부하실 때 처음에는 무작정 문법으로 시작을 하셨을지 몰라도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객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게 왜 객체 지향 방식이고 객체 지향 언어인가 그리고 객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마 많이 생각을 해보시게 됐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이 OOP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셨을 거고, 자, 그럼 만약에 이 단어가 만약에 이제 연상이 되셨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또, 객체 지향 언어, 즉 객체 지향 언어를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언어인가?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당연히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해인데요. 근데 일단 용어에서 느껴지는 뉘앙스 자체는 말 그대로 OOP를 대신하는 그리고 OOP와 뭔가 견주되는 자 그런 새로운 방식의 언어가 등장한 것 같은 아주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이 용어 자체가. 자 그런데 이것은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말 그대로 OOP하고는 뭐 새로운 언어가 등장을 한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자이 에스펙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은 OOP 즉 객체 지향 언어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아니면 객체 지향 언어를 좀 더 객체 지향 언어답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객체 지향 언어를 좀 더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당연히. 자, 하지만 이것이 또 새로운 오브젝트 이 OOP에 대항마로서 예, 새로운 언어가 등장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고요. 말 그대로 객체 지향 언어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등장한 하나의 방식이다. 프로그래밍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일단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좀 풀어나가는데요. 자, 이 에스펙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자, 그러면 일단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객체가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객체라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3대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상속성, 인헤리턴스, 그 다음에 폴리모피즘, 다형성, 그 다음에 인캐슐레이션, 해서 그 캡슐화. 그렇죠? 자, 바로 이 세 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온전한 객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처럼, 자, 얘도 무언가 어떤 대상, 이 에스펙트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단어라는 것이 당연히 이제 화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선 도대체 이 관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 자, 이것을 일단 이제 알아내는 것이 아무래도 이 에스펙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정체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당연히 열쇠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당연히. 자, 그렇다면은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관점이라는 것은 똑같은 물체를 우리가 보더라도 어떤 같은 물체를 어떤 관점,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같은 물체라도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기의 관심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 관점이라는 것은 일종의 관심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관심사에 대해서 좀 더 그것을 중점, 부각시키는, 그래서 지향하는 그런 방식이 관점 지향 언어다.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직까지는 와닿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객체 지향이 갖고 있는 무언가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위한, 또는 객체 지향을 좀 더 객체 지향답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자, 그런 뜻으로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 도대체 어떤 점이 과연 그렇게 객체 지향을 도와주는지, 일단 그것을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이것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요, 잠깐 이제 우리가 그림을 다시 바꿔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객체 지향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객체 지향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객체를 별도로, 즉 객체라는 것은 하나의 모듈로서 별도의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그걸 분리시켜서 설계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분리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로 혼자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팀 단위로 여러 명이서 작업을 할 때에도 각각 설계를 객체, 기능별로 분류를 해서 별도의 그 팀 단위 작업, 별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방식이 또 객체 지향 설계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어떤 은행 업무를 프로그래밍으로 내가 이제 프로그램 수주를 받아가지고, 자, 은행 업무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객체 설계를 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행 업무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전체적인 덩어리로 프로그램을 짜진 않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것을 기능별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하나로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우리는 프로그램을 짤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요, 내가 하나의 은행 업무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 이것을 기능으로 만약에 분류를 하겠다. 결국 그 기능으로 분류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객체 지향 언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아주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금 업무, 에 관련된 기능. 자, 물론 이것도 너무 이제 큰 범주로 따져서 우리가 사실 지금 설계를 하는 건데 예를 든 거니까요. 자, 그렇게 좀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신 업무 에 관련된 기능을 별도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보험 업무라든가, 요즘 뭐 은행에서는 이제 보험 업무도 하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 하나의 은행 업무를 여러 개의 기능별로 나눠서 이제 각각 따로따로 우리가 코딩,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수가 있잖아요. 결국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팀별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또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또 다시 세분화돼서 이제 우리가 각각 기능별로 또 나눠줄 수가 있겠지만 일단 크게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치고요. 아니면은 뭐 우리가 또 간단하게 뭐 학원 관리라든가 또는 뭐 이런 쪽에 뭐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때도 뭐 학생에 관련된 기능은 학생 기능, 뭐 학생 기능 또는 뭐 학원 뭐 관리자 기능 아니면 뭐 거기에 강사 기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일단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여기에는 이제 예금에 관련된 코드가 쭉 들어갈 거란 말이죠. 여기도 여신에 관련된 기능, 보험에 관련된 기능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안에서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코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뭐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뭐 일종의 뭐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된다든가, 뭐 그러면 이제 인증과 관련된 코드가 들어가겠죠. 여기도 인증과 관련된 코드가 들어갈 것이고, 여기도 인증. 또 이제 하다 보면은 만약에 이제 예외 처리에 관련해서 특정 예외 처리를 리턴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든가. 그럼 뭐 여기엔 또 예외 처리 기능. 특정한 이제 예외를 우리가 이제 던져주는 이제 그런 기능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여기도 예외 처리. 뭐 여기도 예외 처리. 자, 이렇게
자, 또 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특정 어떤 작업의 범위를 또 정해야 된다. 그러면 또 트랜잭션을 우리가 정해야 될 때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트랜잭션을 정의해서 이제 여기도 똑같은 트랜잭션을 자, 여러 개가 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트랜잭션. 여기도 트랜잭션. 자, 지금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각각의 기능별로 분명히 모듈은 나눠놨지만은 또 그 안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각각의 모듈별로 똑같은 중복된 코드, 공통된 코드라고 그러죠. 자,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우리가 중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 중에서 우리가 꼴보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중복된 코드죠. 중복된 코드는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시 별도의 모듈로 분리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객체 지향 설계의 방식 중에 또 당연히 하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모듈별로 중복되는 이런 코드들을 자, 이걸 가만 놔둘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우리는 지금 우리는 객체 지향이라는 이 굉장히 아름다운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둔다는 것은 상당히 그렇죠. 객체 지향 언어를 아주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을 별도로 뺍니다. 자, 인증에 관련된 기능은 뭐 따로 별도로 뺀다든가 또는 뭐 예외 처리 자라 해서 중복된 코드를 당연히 뭐 트랜잭션 자, 당연히 이렇게 따로 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복된 코드를 다 없애버리고 별도로 이제 그것을 모듈로 분리를 해내는 것까지. 자,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객체 지향 언어가 가질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별도의 분리가 가능한.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각각의 또 별도의 객체로서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통된 모듈을 분리하는 거. 까지는 어떻게 보면 객체 지향이 할 수 있는 바로 거기까지가 바로 객체 지향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이렇게까지 분리는 했는데 분리만 하면 뭐 자동으로 얘가 알아서 시행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분리했으면 그 코드를 다시 분리된 코드를 가져다가 우리가 여기서 호출을 한다든가 그런 작성은 또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물론 예전에 우리가 작업했던 그런 코드에 비해서는 중복되는 코드는 엄청 줄어들긴 하겠죠.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다시 그 분리된 코드를 가져다 쓰기 위한 중복된 코드는 다시 우리가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런 객체 지향 언어가 가지는 가장 거기까지의 한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이런 부분의 한계를 과감하게 깨뜨리고 이것을 좀 더 객체 지향 언어로서의 어떤 위신을 살릴 수 있게끔 자, 우리가 등장한 방식이 바로 뭐냐면 AOP라는 방식입니다. 자, 이 AOP라고 할 때 이 A가 바로 에스펙트, 관점 또는 관심사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의 관심사는 이런 커다란 기능별, 이런 모듈로서의 커다란 하나의 기능별 모듈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이런 세세한 부분, 그렇죠? 이런 공통적인 코드들에 대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커다란 모듈로서의 각각의 아주 근사한 분리는 이미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가 충분히 그걸로서 커버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부분에까지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분리하는 것까지는 가능했지만 결국 이것을 완전히 독립시켜서 쓰는 데는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가 거기까지는 힘이 못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심사를요,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심을 우리가 이 중복되는 것 때문에 이 객체 지향 언어가 이 커다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나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목이 잡히는 것은 조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AOP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그걸 해결하냐면요. 자, 아까는 분명히 따로 모듈로 분리를 했으면 그 분리된 코드를 다시 호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여기에서 해당 코드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분리만 하면은 알아서 필요한 위치에 자동으로 실행 중에 런타임 실행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할 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중에 자동으로 알아서 그 코드가 삽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누구 말 맞다는 어떻게 보면 매직이죠. 매직, 마법입니다. 아니, 아무런 코드도 작성을 안 했는데, 아무런 호출도 안 했는데, 아무런 명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이 위치에, 필요한 위치에 내가 따로 분리한 모듈이 자동으로 삽입되어서 돌아가느냐 이거죠. 바로 이제 그거에 가장 그 막대한 영향을 미친 기능이 바로 인터셉터라는 기능입니다. 인터셉터. 그래서 이 AOP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셉터인데요. 자, 인터셉터라는 것은 실행 중에 어떤 실행 중인 메서드를 중간에 가로채는 거죠. 그 타이밍을 가로채서 잠깐 내가 해야 될 일을 잠깐 끼워 넣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실행 중인 메서드를 붙잡아 놓고 잠깐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인터셉터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 우리가 따로 분리된 모듈을 내가 필요한 위치에다가 실행 중에 그것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런 기능이 AOP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AOP라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AOP가 갖는 가장 대표적인 그 특징을 얘기하려면 바로 이런 부분에 특히 인터셉터를 통한 어떤 코드를 공통 모듈을 원하는 위치에 자동으로 실행 중에 삽입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런 기능을 우리가 AOP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AOP를 가장 처음에 우리가 이제 시연한 것이 아마 제록스라는 연구소에서 그때 사용했던 에스펙트-J라는 언어가 있었어요. 이 에스펙트-J라는 언어가 사실 최초로 우리가 이 AOP를 구현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조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AOP 원조인데요. 그래서 스프링이 사실 AOP의 원조가 아닙니다. 워낙 너무나 이제 스프링에서 알려져서 우리가 스프링의 어떤 보면 대표적인 기능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프링의 전유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AOP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에스펙트-J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원조격인데 그것을 스프링에 가져다가 좀 더 스프링에 맞게끔 잘 다듬고 특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프링이 아닌 곳에서 만약에 이 AOP를 쓰겠다 그러면은 이 에스펙트-J와 관련된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별도로 따로 구현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꼭 스프링만이 AOP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이 AOP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워낙 이 AOP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실행 중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정말, 자, 그러면 나중에 이 코드 자체, 모듈 자체가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여기에 구구절절히 이게 모듈, 중복되는 코드 자체도 물론 없을 뿐더러 그걸 호출하는 코드도 없다 그러면은 정말 코드 자체는 정말 간결하고 굉장히 깔끔해. 이게 우리가 작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장점도 우리가 한번 누려볼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AOP라는 것이 절대 OOP와는 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그런 언어는 아니라는 거, 그런 오해는 풀어주시고, 자, AOP는 오히려 OOP를 더 OOP답게, 그리고 OOP가 부족한, OOP에게는 좀 더 약간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자, 바로 그런 보조적인 수단의 어떤 방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